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3편의 5장의 5절 비전형 담보입니다. 우리 강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먼저 이 비전형 담보의 의미입니다.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비전형 담보의 개념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대비되는 전형 담보의 특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형 담보는 제한 물권적 구성의 담보 물건으로서 설정적 승계 형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전형 담보에서는 담보권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소유자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서 비전형 담보는 이전적 승계 형식을 활용합니다. 즉 비전형 담보에서는 임시적이든 확정적이든 소유권 자체를 담보 도구로 사용합니다. 자, 이 비전형 담보는 왜 발생할까요? 이 전형 담보에 대한 거래계의 불만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무슨 불편일까요? 질권의 경우에는 물건의 용익 가치가 사장되죠. 그리고 저당권의 경우에는 실행을 위해서 복잡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이런 것이 거래계의 불편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새로운 유형의 담보 형태가 만들어져서 활용되게 되면 거래 당사자의 일방은 편의성을 누리겠지만 그 반대편의 이해관계자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정의의 시각에서 국가가 이 비전형 담보를 통제할 필요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인식에서 마련된 것이 바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가등기 담보법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이 법률은 목적에 관해서 이렇게 1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민법 607조와 608조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이죠. 607조와 608조에 따라서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에 포함되거나 병존하는 채권담보계약과 그 계약에 기해서 이루어진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효력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유의할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607조와 608조인데요. 이 법률은 607조와 608조를 전제로 합니다. 608조에 따라서 그 효력이 상실되는 대물반환의 예약, 즉 그 재산의 예약 당시의 가액이 차용액 및 이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가등기 담보 또는 양도 담보라도 가령 이렇게 이 대물 반환의 예약 당시 담보물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액 이하인 때에는 이 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예약 후에 목적물의 가액이 증가해서 담보물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액을 초과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과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소비대차 관계에 적용됩니다. 이 법은 담보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소비대차 관계에 있을 때만 적용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소비대차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여부, 이것은 법률 형식이 아니라 거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등기 담보법은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칭과 상관없이 실질을 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령 매매대금 채권 또는 공사대금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해서 대물변제 예약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기해서 가등기 또는 이전 등기가 있더라도 가등기 담보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소비대차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등기 가등기입니다. 이 가등기 담보법은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담보물이 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물건인 때에는 이 법률이 적용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준용인데요. 이 법은 부동산 소유권 외에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계약에도 준용된다라고 이 법 1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자정 담보의 유형으로서 우선 가등기를 보겠습니다. 먼저 개념입니다. 이 원래 의미의 가등기 담보라고 하는 것은 채권 담보를 위해서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한 후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가등기를 말소하고 변제하지 않으면 그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해서 해당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우선 변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의미의 가등기입니다. 가등기 담보입니다. 그런데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본등기에 의한 우선 변제 외에 경매를 실행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저당권과 같이.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등기를 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을 보겠습니다. 이 가등기 담보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저당권에 관한 360조에 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담보권이 실행되기 전까지는 대내적으로든 대외적으로든 담보 목적물의 소유권은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가등기 담보권 설정자는 담보 목적물을 점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을 보겠습니다. 가등기 담보법은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 취득에 의한 실행과 경매에 의한 실행 두 가지를 인정합니다. 가등기 담보권자는 이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등기 담보 중에서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가등기 담보권의 실행은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는 방법에 의하게 됩니다. 이 가등기 담보법이 정하는 그 실행을 보겠는데요. 이렇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보겠습니다.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가등기 담보권자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통해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가등기 담보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 가지 절차인데요.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행 통지입니다. 이 가등기 담보권자는 청산금의 평가액을 채무자 등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청산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행 통지 당시를 기준으로 담보 목적물의 가액에서 피담보 채권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청산기간의 경과인데요. 실행 통지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2개월, 이것을 청산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청산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이 청산기간은 채무자에게 변제를 함으로써 가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기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산금의 지급인데요. 청산기간이 지나고 청산금을 지급해야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청산금의 지급과 본등기 청구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매에 의한 실행입니다. 처분정산형이라는 표현도 씁니다만은 이 가등기 담보권자는 본등기에 의한 실행을 하지 않고 경매를 신청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경매는 저당권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자, 다음 유형으로 양도담보를 보겠습니다. 양도담보란 어떤 것일까요? 그 개념을 보겠습니다. 양도담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은 소유권을 되찾아오고 변제를 하지 않으면 이전된 대로 그대로 채권자가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이것이 저정적인 양도담보의 개념입니다. 이 양도담보의 목적물로는 부동산과 동산이 모두 포함되며 가령 더 나아가서 양어장의 뱀장어와 같이 집합물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 양도담보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담보를 설정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이전 등기,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산의 인도는 점유 개정에 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왜냐하면 동산 양도담보라고 하는 것은 질권이 가지고 있는 불편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점유 개정에 의해서 인도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은 채무자는 소유권을 회복하고 변제를 하지 않으면은 채권자는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우선 변제가 진행되는데요. 이 인도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반적인 동산의 양도담보에는 물론 가등기 담보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으로 양도담보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종래학설은 양도담보를 이렇게 협의의 양도담보와 매도담보로 구분을 합니다. 협의의 양도담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형식으로 금전을 지급하고 그 경우에 반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대주에게 이전하는 것이다 라고 개념 정의를 하고요. 매도담보는 소비자 형식이 아니라 매매 형식을 기초로 매매대금으로 금전을 지급하고 금전을 지급받은 사람, 즉 매도인이죠. 그 매도인이 나중에 매매대금을 반환하면서 목적물을 받는 담보 형태라고 얘기합니다. 환매 또는 재매매 예약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매도담보라고 하는 이 개념 내지 용어, 이것이 적절한가요? 이 매도담보를 특별히 다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입니다. 종래학설에 따르면 협의의 양도담보에서는 이 당사 사이에 소비대차 계약상의 채권 채무관계, 즉 대여금 반환 채무가 남는 데 반해서 매도담보의 경우에는 당사 사이에 외형상 아무런 채권 채무관계도 남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설명은 타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매도담보에서는 채권담보를 위해서 매매라는 형식을 이용했을 뿐이며 그 실질은 수비대차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것은 매도담보 설정자와 매도담보권자 사이에 성립한 법률행위의 해석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매도담보 당사자가 외형적으로 어떤 표시행위를 했든지 간에 그들의 법률행위에 대한 자연적 해석의 결과는 소비대차 및 그로 인한 채권의 담보를 위한 소유권의 이전으로 봐야 됩니다. 즉, 당사 사이의 법률관계는 수비대차로 해석하는 것이 법률행위 해석상의 원칙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환매, 재매매 예약 등 형식적 용어에 구애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성질 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즉 수비대차 관계로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도담보의 경우에는 당사 사이에 외형상 아무런 채권 채무 관계도 남지 않는다라고 말할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양도담보와 환매, 재매매 예약 이 관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양도담보권자는 자신이 소유자로서의 외양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해서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채무자로서는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아오는 수단을 보다 확실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한 후에 소유권을 다시 되찾아오는 방법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킴과 더불어서 소유권 회수 수단으로서 환매, 재매매 예약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담보의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소유권 회수 수단이 결합된 경우, 이 경우도 모두 양도담보의 범주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종래학설에서는 매도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매매를 공부할 때 환매에서 우리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지요. 이 부분과 연관시켜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론 구성입니다. 이 양도담보의 이론 구성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복잡한 논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 상황을 요약하면은 이렇습니다. 양도담보의 내용, 목적은 채권의 담보에 있죠. 그런데 그 형식은 담보권의 설정이 아닌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즉, 실질과 형식이 서로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래 양도담보의 이론 구성에 관해서는 소유권 이전의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는 형식에 초점을 맞추는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이 있고요. 채권의 담보라고 하는 실질에 초점을 맞추는 담보권설, 이 두 입장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자, 학설 상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학설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선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도담보를 민법학상의 신탁행위의 일종으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양도담보권자는 대외적으로는 소유자이지만 양도담보권 설정자와의 내부 관계에서는 양도담보 설정자가 소유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학설에 의하게 되면은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이 선의, 악이냐를 불문하고 양수인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왜 그럴까요? 양도담보권자는 대외적으로 소유자의 지위에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담보권설의 입장을 들어볼까요? 이 양도담보권을 담보권의 일종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학설은. 즉, 양도담보가 설정되더라도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여전히 채무자에게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고, 이 양도담보권자는 다만 양도담보권이라고 하는 특수한 제한물권을 취득하는 데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도담보권자에게는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그에 의한 처분 행위는 무효죠. 상대방이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무효입니다. 이 가등기 담보법의 시행 전까지 판례와 다수설은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등기 담보법의 시행을 계기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가등기 담보법은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과 상치되는 내용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 가등기 담보법은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과 상치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이 그대로 유지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 규정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4조 2항 전단입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담보 목적 부동산에 관해서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양도 담보를 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청산 기간이 지난 후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양도담보권자는 그가 소유권자의 외형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청산 절차를 거쳐야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산 절차 전에는 양도담보권자는 소유권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로 11조 단서입니다. 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수인이 선이라면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에 따르면 양수인이 선이든 악이든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 규정도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로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가등기담보법이 시행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양도담보권의 이런 구성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담보권설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가요? 학설 중에는 이 경우에도 가등기담보법을 유추함으로써 담보권설로 일관하고자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판례는 이원적인 입장입니다. 즉 판례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가등기담보법 시행 전의 판례 이론인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을 취합니다. 이 양도담보의 이론 구성에 관한 판례의 기본 입장에는 그래서 변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종래의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을 유지하면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에 따라 양도담보를 저당권 유사의 담보물권으로 보는 것, 이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즉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판례가 담보권설의 입장을 채택하고 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양도담보의 이론 구성에 대해서는 담보권설로 일관하는 것보다는 판례와 같은 이원적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양도담보를 담보권으로 파악하게 되면은 이것은 거래 수월성 내지 편의성에 오히려 장애를 줄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종래의 양도담보보다 더한 정말 이상한 담보 형태가 또 나타날 수 있겠죠.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은 판례가 취하고 있는 이원적인 구성,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도담보권의 효력입니다. 양도담보권의 피담보 채권의 범위는 저당권에 관한 360조에 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양도담보 목적물의 용익관계를 보겠습니다. 양도담보권자에게 목적물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설정자가 점유하면서 용익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우입니다. 양도담보 설정자가 목적물을 용익하는 경우에 그의 법적 지위는 어떠할까요? 이에 관한 법리 구성은 다음과 같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용되는 경우인데요. 양도담보 설정자는 대내외적으로 소유자의 지위에 있죠. 가담법이 적용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담보권설의 시각이죠. 그래서 양도담보 설정자는 소유자의 지위에서 목적물을 용익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에 의해야 되겠지요. 판례 입장에 따른다면은 이 시각에서 양도담보 설정자는 양도담보권자와의 내부 관계에서 소유자이죠. 따라서 그는 소유자의 지위에서 목적물을 용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이든 어떤 경우이든 간에 양도담보 설정자가 소유자의 지위에서 목적물을 용익하는 것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도담보의 실행입니다.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이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서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가등기담보와는 달리 양도담보에서는 청산금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한 때에 즉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양도담보의 경우에는 담보권자 이름으로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으면 대외적 소유권뿐만 아니라 대내적 소유권도 양도담보권자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의 논리이지요.
다음은 소유권 유보부 매매입니다. 이것은 주로 할부 매매에 있어서 할부 매매 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되는 것으로 하고, 매매 대금이 완불되면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매수인이 변제를 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매매 계약을 해제해서 목적물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로 민법학 입문 수업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끈기 있게 여기까지 동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뜨거운 찬사를 보냅니다. 민법이란 무엇인가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민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아마 이제 다양한 관념과 제도가 그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르는 것도 문득문득 떠오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진정한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강의는 결론보다는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 또는 법리적 이유를 이해하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공부하는 길이 매우 고단하거든요. 그리고 통설 판례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게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비판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통설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민법의 원리를 파악하는 계기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법 입문을 공부하는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모쪼록 이 강의를 통해 민법의 기초를 단단히 한 후 다음 발걸음을 자신감 있게 내딛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앞날이 늘 뜨겁게 무엇인가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몰입에 대한 결과에 늘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